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Homomorphic Encryption and its Application to Private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임성민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교수님처럼 AI 연구를 코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AI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어떻게 매터메티컬 툴인 그런 크립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AI와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널라이즈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면들에 의해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형적인 AI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 호스트가 되고, 예를 들면 시리나 알렉사와 같은 이런 스마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게 전송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우리의 데이터가 이제 모여지면서 우리는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정보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안전하게만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드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IBM 같은 경우 날씨 앱을 통해서 얻어진 로케이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그런 미스유스로 인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로 레귤레이션과 같은 이제 법률들이 제정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파 레귤레이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 그리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데이터를 익명화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시그네이처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전송을 하고, 이 전송된 데이터가 어떻게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이제 앨리스와 밥이 각자 자신의 데이터를 이렇게 클라우드 이런 블랙박스와 같은 존재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달해주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A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안전하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원하는 값을 암호화된 상태로 아웃풋을 내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이제 Secure Computation, 안전한 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암호 시스템 중에서 이러한 Secure Computation을 제공하는 크립토 테크닉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발표 주제인 바로 Homomorphic Encryption, 한국어로 동형 암호라고 하는데요. 이 동형 암호가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Homomorphic Encryption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omomorphic Encryption은 줄여서 그냥 HE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HE란 바로 암호화
그 암호화 함수가 호모모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호모모픽이란 이제 어떤 두 공간의 스트럭처를 보존한다는 것인데, 이 암호 시스템이 호모모픽이라는 거는 메시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암호문 공간이 있을 때 그 메시지 공간에서의 스트럭처와 암호문 공간의 스트럭처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만약 메시지 X와 Y가 있었을 때 이 메시지를 그냥 더하는 것이랑 그리고 암호화를 해서 더하는 것이랑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도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이런 structure preserving property가 계속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던 그런 계산 결과값이 바로 암호화됐을 때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복화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성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퍼티를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그젬플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호모 심슨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일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락박스에서 어떤 이제 주인이 락박스 안에 금을 넣어두고 이 호모 심슨에게 이제 금을 통해서 주얼리를 만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호모 심슨은 이제 락박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락박스는 뭔가 암호화된 그런 암호문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락박스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이 락박스의 주인인 사람이 복화 키를 가지고서 열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주얼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여러 가지의 동영암호가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에 직접적인 접근 없이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장점들이 더 있는데요. 데이터의 인크립션은 처음 우리가 데이터를 아웃소스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암호화를 하면 되고, 더 이상 이 암호화 후에는 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자신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클라우드에게 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는 여러 번 다시 사용 가능하고요, 재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그 세계 동영 암호 마켓이 현재까지는 USD 100만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돈으로 아마 1000억 정도인 것 같고, 2027년에는 아마 2,7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그 동영 암호 마켓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동영 암호의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사실 저도 동영 암호를 2014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안전한 동영 암호가 그 IBM 리서처 젠트리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었고, 그 당시 한 비트 연산을 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얼마나 이 퍼포먼스가 이 당시에는 얼마나 홀업을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렇게 개발된 동영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문제인 AS128비트,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3만 개 정도의 게이트를 이제 연산을 하는데, 이러한 피저빌리티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만 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36시간 이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떻게 더 동영 암호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IBM에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HLib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공개가 되었었고, 이 사이 사실
스킴 자체에서 스킴의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3만 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4분 정도 걸리고 실제로 한 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8ms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다양한 동형 암호 스킴들이 제한이 되고 있었고 이제 더 간단하게 더 빠른 이제 구현을 갖는 구현들도 이제 같이 뭐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그 공개가 되었었고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바이오메디컬 어널리시스에 이 동형 암호를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2017년 이후부터는 동형 암호 표준화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미팅에서 시큐리티라든지 API,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 그 커뮤니티가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2017년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레드본드에서 첫 미팅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뭐 MIT 캐나다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2015년까지도 이제 한 게이트당 8ms 정도가 걸렸었는데 사실 머신러닝 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큰 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연산을 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2015년까지 이런 테크닉들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그 바이너리 단위에서의 연산들을 결국은 큰 정수 연산으로 바꾸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그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가 뭐였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은 네, 브레이크스루는 바로 이제 2017년 제가 저의 이제 PhD 어드바이저인 천정희 교수님과 그리고 저의 그 콜라보레이터였던 다른 콜라보레이터들과 함께 바로 실수 연산 자체를 그대로 지원하는 바로 그 첫 동형 암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X와 Y가 한 비트였다면 이제는 정말 X와 Y가 그 리얼 넘버를 가지고서 이제 인풋을 받아서 이 사이에서 정확한 이그젝티 컴퓨테이션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에러를 갖는 이러한 동형 암호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러한 동형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킴 자체를 이제 저희들의 발명자들의 이름을 따서 CKKS 스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페이퍼의 그 타이틀을 따서 이제 해안이라고도 하며 네, 조금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붙여서 이제 해안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뭐 통찰력 이런 뜻이 있길래 이제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해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2017년 처음 이제 이 암호 시스템이 그 제안이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애카데믹 인스티튜션이라든지 빅데이터 빅 인스튜럴 컴퍼니에서 저희 스킴을 이제 구현을 했고 놀라운 사실은 지난 2월 동형 암호 미팅에서 이제 저희 스킴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려는 그 계획이 이제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안으로 이제 저희 스킴이 세계 표준화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스킴에서는 이제 처음 스킴이 제안이 되었을 때 그때 퍼포먼스 그때와 그리고 그 이후 이제 2018년, 2019년 그 팔로잉 웍에서 그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 현재로는 곱셈을 한 번 하는데 6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스피드업을 보이게 됐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원래는 메시지 하나를 암호화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암호문 하나에 많은 수천 개 정도의 그런 많은 메시지를 동시에 이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 놀라운 것은 또 이제 많은 메시지들
를 동시에 이제 암호화를 하면서 우리가 벡터 인크립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벡터 사이에서의 컴포넌트 와이즈 에디션이라든지 컴포넌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즉 패러럴 컴퓨테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벡터 사이에서의 로테이션을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동형 암호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결합을 시킨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안전하게 스토리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형 암호의 정의상 이제 안전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호스티드 프라이빗 트레이닝,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Private AI Prediction Services,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존하면서도 우리가 트레이닝 됐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라든지 매니팩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동형 암호를 접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CKKS라든지 이런 그 테크니컬 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동형 암호가, 그러니까 호모모픽 인크립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플레인 상태에서의 그런 계산 모델이랑 그다음에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계산 모델이랑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뭐 서킷 뎁스 이런 부분들이 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고, 그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패러럴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동형 암호의 펑셔널리티와 유저빌리티를 향상시키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 연구들은 사실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 동형 암호를 접목을 시켰을 때 머신러닝에서 어떠한 그 오퍼레이션을 가장 필요로 할까가 바로 이제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던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은 사실 동형 암호에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형 암호 자체는 1차원 벡터 인크립션을 지원하지만 매트릭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디멘셔널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우리가 알던 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하면은 끝이, 그러면은 아마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전략은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자체를 모든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으로 다 바꿔서, 그러니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H 프렌들리한 오퍼레이션들로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D 곱하기 D인 그런 스퀘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D 개의 그런 매트릭스들의 합과 곱으로 쓰여지고, 이 2 곱하기 D 개의 매트릭스가 결국은 이 인풋 매트릭스의 퍼뮤테이션으로 다시 그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퍼를 보자면은 이제 컴플렉스 있는 B고 D고, 이 페이퍼는 그래서 이제 세계 처음으로 리니어 수준의 디멘전의 리니어 수준의 컴플렉스를 갖는 매트릭스, 시큐어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모델도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를 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와 각각의 모델을 클라우드에게 전송을 했을 때 이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도 이렇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에 대한 그 프로버빌리티가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이 돼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하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복호화 키를 가진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이 결과를 싱글 오더리티는 결국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목에서는 똑같은 시나리오긴 한데 이번에는 데이터 오너와 모델 오너가 각자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의 모델을 암호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클라우드에게 보내고 이 클라우드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계산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결과를 주겠지만 이때는 이제 각자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키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결과값을 준다면은 데이터 오너의 복호화 키와 비밀 키와 그리고 모델 오너의 비밀 키가 각각 필요해서 여기서 그 원 라운드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둘 다 이제 동의를 했을 때만 이 결과값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 러닝 시스템에서는 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즈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그 안전하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서바이브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안전하게 트레이닝하고 또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액션 레코그니션을 안전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액션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머신 이런 태스크뿐만 아니고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지놈 어널리시스도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15년부터 IDC 지놈 프라이버시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이 컴피티션이 열렸는데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참가를 했었고 네, 조금 부끄럽지만 2015년, 2017년, 2017년이고 2018년에 제가 네,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9년부터는 오르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 2015년에는 DNA 컴퍼리즌 바이오마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들을 접목을 시켜서 뭐 브레스트 캔서 모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지노타입, 피노타입 어소시에이션 모델을 머신러닝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빌딩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했습니다. 네, 여기 아래가 이제 2018년의 그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이제 2017년에 제 그 CKKS 스킴이 이제 나온 다음 2018년에는 모든 팀이 이제 다 저희 스킴을 사용했었고, 네 그랬고, 네 근데 이제 이 표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어떻게 이제 이 스킴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퍼포먼스가 이제 끝과 끝이 네 끝과 끝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원대한 꿈은 이제 프라이빗 AI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최근에 진행했었던 그 액션 레코그니션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을 이제 처음 다시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스 레코그니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암호화된 뭐 페이스 데이터나 암호화된 보이스 데이터 위에서 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커멘데이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놈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환경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해서 이 사람에게 맞춤형 그런 트리트먼트, 맞춤형 메디슨을 제공할 수 있는 네, 제공하면서도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유방암 진단을 할 때 그 지놈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유방암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이미지 데이터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별이나 나이 이런 팩터들을 고려를 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든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프리딕션을 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연구도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람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고 답할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계산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복화를 했을 때 그게 이제 approximate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약간 에러가 있다는 뜻인데, 그게 그 연산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게 중첩이 되면은 에러가 언젠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딜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스킨 같은 경우에 무한의 많은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버짓이 있어서 그 버짓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점점 에러가 뒤에서 점점 차오르게 되는데, 그 에러가 결국은 메시지까지 다 덮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 애초에 이제 메시지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때 우선 안전한 파라미터를 잡고 방금 이제 학생께서 얘기하신 그런 에러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충분히 큰 파라미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잡아줘야 하니까는 이제 어렵다고 늘 말은 하는데요. 네, 네, 충분히 이제 에러가 차오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커렉트한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많은 경우 특히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우리가 뭐 20비트, 30비트의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뭐 상위 10비트 정도, 뭐 상위 5비트 이 정도의 프리시저만 가지고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발명한 이 CKK 스킴이 충분히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 더 네, 프로미싱한 캔디데이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키에서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그 연구들은 그 트레이닝은 우선은 암호화되지 않은 그냥 평면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고, 트레이닝 되고 나서 이제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모델이 뭐 다 서로 같은 키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있던 암호화를 되든지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질문이 조금 네,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자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질문하고 싶으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계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아, 아,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어셔서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하고 이제 보안 능력이 이제 감소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연관관계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기존 동형 암호랑 그리고 저희가 설계했던 동형 암호랑 같은 하드니스 프로블럼을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했고, 사실 다른 점은 이제 어떻게 그 하드니스 사실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에 뭔가 랜덤한 노이즈를 넣어서 암호화를 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에러와 그리고 메시지를 뭔가 분리를 해서 생각했다면, 저희 스킴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하게 넣는 그 에러랑 메시지 자체에도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계산하면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방법만 달라졌고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 하드니스 프로블럼은 같기 때문에 보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보안 뭐 어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